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늘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만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 자식을 돌보는 일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되고 부모를 돌보는 일은 선택의 영역으로 남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기에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돌보는 문제는 다릅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는 이미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를 돕는 것은 자녀의 선택일 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는 오랜 세월 효를 가장 큰 덕목으로 삼아왔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한다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충분히 돌보지 못할 때 실제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식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면 좋은 일이고 못한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은 선행의 영역이지 강제된 의무가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에서도 의무와 선행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때리지 않는다고 칭찬받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히 훌륭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을 도우면 칭찬받습니다. 돕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부모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돌보는 일은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만 부모를 돌보는 일은 하면 귀한 선행이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 속에도 이런 균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가르침 가운데는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할 일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전통의 한쪽 면, 곧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효의 강조만을 지나치게 붙잡아 온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의무를 절대적인 도덕 법칙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의무란 조건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부모의 양육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도덕을 연민에서 찾았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것은 칸트가 말한 의무라기보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연민과 더 가깝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돕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덕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부모 돌봄은 의무와 다릅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발달 과정이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부모와 자식은 더 이상 일방적인 의존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선택할 수 있는 독립된 성인으로 마주 서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모 돌봄은 선행의 영역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강가에서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뛰어들어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의무이자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길에서 가난한 이를 돕는 일은 다릅니다. 돕는다면 훌륭한 일이지만 돕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은 아닙니다. 부모 돌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주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나는 부모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가진 조건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돌보는 것은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 자발적으로 흘러나올 때 선행이 됩니다. 자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을 들녘에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다른 벼가 그 무게를 떠받쳐주지는 않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뿌리로 서 있을 뿐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길러내는 의무를 다했고 그 이후 자식이 부모를 돕는다면 그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의무와 선행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를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부모 돌봄은 하면 더없이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움직일 때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사랑 속에서만 효는 진정한 빛을 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역사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만들어진 현실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통 사회에서 부모를 돌보는 일은 거의 절대적인 도덕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대가족이 함께 살며 부모와 자식, 손주 세대가 한 울타리 안에서 삶을 나눴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별도의 선택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에 따로 의무를 강조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사회가 변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족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농촌에 남은 부모 세대와 도시로 나간 자식 세대가 서로 다른 생활권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 돌봄은 더 이상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자식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를 돌보지 못한 자식들이 죄책감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여전히 전통적인 효의 가치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전통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실을 살펴보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빈곤율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많은 부모 세대가 노후를 자립적으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 일했고 자신을 위한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내가 고생해서라도 자식만큼은 잘되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노년에는 스스로를 지탱하기 힘든 처지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기대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자식 세대 역시 여유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야 하고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주거비가 짐처럼 얹혀 있습니다. 자식 세대가 부모를 돌보고 싶어도 그럴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서운함을 느끼고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자신이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그 보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이때 부모와 자식 모두가 상처를 입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빌리면 이것은 집착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한 것은 고귀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는 기대는 집착으로 변합니다. 법륜 스님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결과를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부모의 사랑이 비처럼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부모도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아도 이 문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각자의 삶이 힘겨운 상황에서는 서로를 돕는 마음조차 자유롭지 못합니다. 도와주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는 관계,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자식에게 효의 무게를 지우고 그로 인해 자식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모를 돌보지 못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만큼 자유롭게 마음을 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골 마을의 풍경을 떠올려 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비어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지고 잡초가 집안을 뒤덮습니다.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고 남은 노인은 마을 회관에 모여 서로를 의지합니다. 이 풍경은 부모 돌봄이 더 이상 과거의 방식대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 지붕 아래 살며 서로를 돌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 돌봄을 개인의 의무로만 두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양시설, 복지제도,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부모 돌봄을 자식의 개인적인 몫으로만 남겨둔다면 그 무게는 지나치게 크고 불공정합니다. 부모 돌봄이 죄가 아닌 이유는 그것이 본래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 돌봄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모를 돌보면 그것은 귀한 선행이 됩니다. 그러나 돌보지 못했다고 해서 나쁜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제는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자유로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 돌봄의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의무와 선행을 구분하는 철학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도덕의 핵심을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의무는 조건 없는 명령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이지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의무입니다. 칸트의 기준에서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일은 명백한 의무입니다. 아이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돌보지 않는다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사회와 법은 부모의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문제는 다릅니다. 부모는 이미 성인이고 기본적인 생존 능력을 갖춘 존재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자녀의 의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자식의 부모 돌봄은 의무라기보다 선행에 가깝습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 없고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무와 선행을 혼동합니다. 누군가 남을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히 훌륭하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무를 지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면 우리는 그 행위를 칭찬합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온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돌봄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을 돌보는 것은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만 부모를 돌보는 것은 하면 고귀한 일이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칸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적 가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의무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달려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의무이기에 그 자체가 도덕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오히려 자발적일 때 더 큰 빛을 냅니다. 강요된 효는 단지 부담이지만 자유롭게 행한 효는 진정한 선행이 됩니다. 이제 시선을 다른 철학자에게 옮겨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끝없는 결핍과 욕망 때문에 사람은 늘 괴로움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도덕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연민에서 찾았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 바로 그 연민이야말로 인간다움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연민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 돌봄은 강제된 의무가 아니라 연민에서 비롯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 손을 내밀었다면 그것은 연민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식이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민이 일어나지 않은 자식을 죄인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연민은 억지로 강요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을 해치지 않는 것만으로는 도덕적이지 않다. 남의 고통을 보고도 무심하다면 그것은
인간다움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 돌봄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의 고통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연민의 감각이 메말라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민은 스스로 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의 요구나 사회의 강요로 억지로 만들어지는 연민은 진정한 도덕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효 사상은 부모 돌봄을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된 효는 연민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모시면서도 자유롭지 못했고 부모는 자식의 희생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본다면 그런 효는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은 강제에서 오지 않고 자유로운 연민에서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쓰러진 노인을 도와 일으켜 세운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쳤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돌봄도 같습니다. 돌보는 것은 연민의 실천이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 잘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연민이 살아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연민이 부모를 향할 수도 있고 다른 존재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이와 비슷합니다. 부모의 고통이라는 진흙 속에서 자식의 연민이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은 억지로 피우려 한다고 피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을 때,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저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칸트의 의무론과 쇼펜하우어의 연민 철학은 부모 돌봄을 바라보는 두 개의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자식을 돌보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유로운 연민에서 피어나는 선행입니다. 억지로 강제하면 괴로움이 되지만 마음이 움직일 때 행하면 그것은 도덕의 가장 빛나는 모습이 됩니다. 부모 돌봄의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죄책감입니다. 자식을 돌보는 것은 의무이지만 부모를 돌보는 것은 선행이라는 구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면 자신을 나쁜 자식이라 여기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은 반드시 필요한 감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짐이 되어 삶을 무겁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 죄책감은 관계를 지키고 사회적 규범을 따르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일정 수준의 죄책감은 인간다운 양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옭아매는 사슬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부모 돌봄과 관련한 죄책감이 크습니다. 어려서부터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배우며 자라기 때문에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깊은 자책에 빠지곤 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내면의 초자아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초자아는 부모와 사회가 부여한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한 목소리입니다. 부모를 돌보지 못했을 때 들려오는 자책의 목소리는 바로 이 초자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초자아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기준만 들이대기 때문에 우리를 가혹하게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용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조건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부모를 돌보는 문제에서도 내가 가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상황, 가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직장인은 바쁜 일상 때문에 병든 부모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잘 사는 것이 나를 위한 효도다. 이 말은 자식의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부모 돌봄의 핵심은 물리적으로 얼마나 시간을 함께 했는가가 아니라 마음에 담긴 진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를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을 때 자식에게 돌봄을 강요하지 않게 되고 자식 또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거두지 못하면 자식은 늘 죄책감에 눌리고 부모는 원망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가르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며 내가 왜 부모를 더 돌보지 못했을까를 반복하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일 뿐입니다. 그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에 마음을 내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부모를 충분히 돌보지 못한 과거의 기억보다 오늘 부모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감사와 따뜻함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돌봄일 수 있습니다. 비교 또한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 집 아들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사람마다 환경과 조건이 다릅니다. 마치 들판의 나무가 바람과 햇빛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라는 것처럼 부모 돌봄의 모습도 각자의 삶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며 죄책감을 키우기보다 나의 삶에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모를 향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었는가? 그 마음 안에 진심과 애틋함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를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수용입니다. 수용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키고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책임과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삶의 진리에 닿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홀로 서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조건 따라 생겨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것과 내 것을 나누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있어 자식이 태어나고 자식이 있어 부모는 비로소 부모가 됩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빚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식이 반드시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채무 관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연꽃을 떠올려 봅시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갇히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연꽃과 진흙처럼 서로의 조건 속에서 피어난 것이지만 집착으로 엮이는 순간 괴로움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비와 선행의 차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자비는 강제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순간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 부담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움직여 자유롭게 흘러나올 때 비로소 자비는 빛이 납니다. 시골 마을의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노인이 겨울 저녁집 앞에서 장작을 패다 힘에 겨워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노인은 그 손길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식은 아니어도 내 마음이 내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이 장면은 자비가 어디에서 오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꼭 자식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따라 인연 따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흘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의무라는 틀로만 바라보면 갈등과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조건일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희생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빚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이미 의무를 다했고 자식은 그 사랑 덕분에 자라났습니다. 그 이후 자식이 부모를 돕는다면 그것은 조건이 맞아 떨어진 덕분에 일어난 선행이지 강제된 의무가 아닙니다. 한철 지난 들녘을 보십시오. 가을에 벼가 익어 고개를 숙입니다. 벼는 땅의 영양분을 받아 자랐고 햇빛과 바람을 받으며 여물었습니다. 그러나 벼가 익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영양분을 땅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음 세대의 씨앗으로 남거나 누군가의 양식이 되어 사라질 뿐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길러낸 것은 자연의 흐름이었을 뿐 반드시 되돌림을 바라는 계약이 아닙니다. 불교의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도 흘러갑니다. 부모를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야말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자비가 싹트면 부모를 돌보지 못한 아픔도 부드럽게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 돌봄을 자식의 몫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기의 시선으로 보면 부모 돌봄은 자식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회와 이웃, 제도와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골 마을에서 노인들은 이웃과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병원에 갈 때 옆집 할머니가 함께 가주고 김장을 할 때 이웃이 손을 보태줍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돌봄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 따라 피어나는 자비의 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연민과 자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비가 부모에게 흘러가든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든 그것은 모두 귀한 일입니다. 결국 연기와 자비의 눈으로 부모 돌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돌보면 그것은 아름다운 선행이고 돌보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은 아닙니다. 의무와 선행의 구분을 알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 속에서만 진정한 자비가 꽃처럼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한국 사회를 깊이 움직여온 사상은 바로 동양의 유교적 효 사상입니다. 공자는 사람됨의 근본을 효와 우애에서 찾았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 화목해야만 그 다음에 인간다운 도리를 말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식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맹자는 부모와 자식의 정을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 했습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곧 하늘의 도리를 거스르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스며들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죄악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게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불효자라는 이름을 감수해야 했고 그 낙인은 평생 마음속 짐처럼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양 철학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서양에서 부모 돌봄은 효라는 절대적 도리가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선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도덕을 의무가 아니라 연민에서 찾았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것은 하늘이 준 관계 때문이 아니라 늙고 약해진 부모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일 때 의미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라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본성에 맞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부모 돌봄 역시 자유로운 욕망과 기쁨에서 비롯될 때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억압과 강제로 이루어지면 기쁨은 사라지고 고통만 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효가 본래 사랑의 표현이어야 하는데 강제로 요구되는 순간 부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스투아 철학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다. 부모를 돌보는 문제도 결국 태도의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죄책감에 짓눌리고 또 어떤 이는 조건을 받아들이며 담담히 살아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고통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한국 사회가 부모 돌봄을 유독 무겁게 느끼는 것은 아마도 오래도록 주어진 시선이 지나치게 엄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인의 마음에는 유교적 효 사상만 자리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따뜻한 정서가 있습니다. 바로 정입니다. 정은 의무와 규율을 넘어서는 감정의 결입니다. 가족과 이웃, 오래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서 저절로 쌓이는 따뜻한 유대이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도 의무보다 더 깊게 작용하는 것은 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효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정은 때로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먼 곳에 사는 자식이 부모에게 자주 전화를 걸지 못해도 마음속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 역시 자식을 자주 보지 못해도 마음 한구석에 늘 따뜻한 애틋함을 간직합니다. 이 정은 강제된 효와는 다릅니다. 억지로 지켜야 하는 도리가 아니라 저절로 흘러나오는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동서양의 사유를 하나로 엮을 수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강조한 효는 사람됨의 기초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에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쇼펜하우어가 말한 연민, 스피노자가 말한 자유로운 기쁨, 스투아 철학이 말한 태도의 전환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효가 의무로만 강요된다면 마음은 무거워지지만 정과 연민으로 이어질 때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돌봄은 의무로만 볼 수도 전적으로 선행으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길러내며 이미 의무를 다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정과 연민 속에서 피어나는 선행입니다. 이 균형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속담 가운데 가까운데 정주고 먼데 의리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대하는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 속담처럼 정과 의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정은 따뜻한 마음의 유대이고 의리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부모 돌봄을 둘러싼 갈등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요된 효가 아니라 스스로 피어나는 정과 연민입니다. 공자의 가르침, 서양 철학자들의 사유,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가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부모 돌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무게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의 흐름이며 그 속에서 부모와 자식은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새벽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도매시장을 오가며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손바닥은 늘 굳은 살로 가득했고 겨울이면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곤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이어갈 수 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지친 몸을 숨기지 못하고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일로 바빠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 작은 아들은 외국에서 일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마음속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지 못해도 괜찮다. 너희가 제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게 나를 돌보는 거다. 이 말은 자식들의 짐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물리적 돌봄보다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것을 가장 큰 위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부모 돌봄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동아들은 아픈 아버지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모의 병원 진료를 챙기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체력은 고갈되고 사회생활은 위축되었으며 자신만의 삶을 가질 여유조차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효자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그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갔습니다. 부모 돌봄이 의무와 희생만으로 지속될 때 그것은 선행으로 빛나지 못하고 고통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직장 여성은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홀로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말마다 찾아가고 싶지만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고 직장에서 맡은 업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명절에만 겨우 찾아뵙는 현실이 계속되자 그녀는 스스로를 나쁜 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내가 바쁘면 괜찮다. 나도 젊었을 땐 바빠서 부모님 자주 못 뵈었지. 내 마음만 알면 된다. 이 한마디가 딸의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시간보다도 마음의 진정성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농촌 마을에서 일어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허리가 굽어 밭일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들은 외지에서 생활하며 자주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은 노인의 곁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바쁜 김장철이면 옆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절인 배추를 나누고 겨울이 오면 장작을 쌓아주었습니다. 노인은 아들이 자주 오지 못해도 이웃의 손길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이웃의 정이 피보다 더 따뜻할 때도 있다. 부모 돌봄이 반드시 자식만의 몫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반대로 모든 돌봄을 자식에게만 기대했을 때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자신의 외로움과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정성껏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생활은 돌보지 못한 채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하루를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딸은 죄책감과 분노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지나치게 무거워지면 자식에게는 돌봄이 선행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례는 부모 역시 자식의 삶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은 하나의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부모 돌봄은 절대적으로 자식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고귀한 선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사회와 공동체가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더 이상 대가족이 함께 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 돌봄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장면,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장면,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장면은 모두 현대 사회가 부모 돌봄을 새롭게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부모와 자식 모두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결국 부모 돌봄을 둘러싼 다양한 실제 사례는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본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선행이고 돌보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 돌봄은 짐이 아니라 따뜻한 인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 돌봄의 문제를 자식에게만 맡겨두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대가족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살며 자연스럽게 부모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도시로 젊은 세대가 떠나면서 부모와 자식은 떨어져 살게 되었고 돌봄은 더 이상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빈곤율과 고독사가 유독 높게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이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방식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 돌봄은 개인의 선행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제도로서 돌봄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찍이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가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고 지역사회가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덕분에 부모 돌봄의 부담이 자식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분담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흐름 속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요양시설의 수와 질, 지역 돌봄 인력, 의료와 복지가 연결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모 돌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는 평생을 일하며 나라의 경제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노후가 개인 자식의 능력과 상황에만 달려 있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편안히 노후를 보내고 누군가는 자식이 어려워 고통 속에 남겨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가 최소한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돌봄은 단순한 생계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직결됩니다. 병든 몸을 돌보는 의료적 지원은 물론이고 외로움을 달래줄 정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먹을 건 있으나 외롭다는 말을 남깁니다. 이는 부모 돌봄이 단순히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는 수준을 넘어 인간으로서 존엄과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부모 돌봄의 무게를 지금보다 훨씬 크게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현실을 감안할 때 부모 돌봄은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됩니다. 제도적 변화 없이는 개인의 선행만으로는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모 돌봄을 사회 제도의 문제로 확장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돌봄입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가는 마을, 아파트 단지, 동네가 바로 돌봄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마을 돌봄센터나 공동급식소는 그 좋은 예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이웃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정기적으로 건강을 확인해주는 방문 서비스는 부모 세대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실험도 주목할 만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노인들끼리 모여 시니어 공유 주택을 만들어 살기도 합니다. 한 집에 함께 모여 살며 생활비와 돌봄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젊은 세대가 합류해 주거 공간을 나누면 세대 간 돌봄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대학생들이 노인과 함께 살아가며 주거비를 줄이고 노인들에게는 말벗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와 공동체가 만날 때 부모 돌봄은 한층 더 풍성해집니다. 요양시설 역시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켜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요양시설은 돌봄보다는 관리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 해결이 아니라 존엄 있는 삶입니다. 문화활동, 취미생활, 이웃과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양시설,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 속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돌봄은 단순히 살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모델은 가족 지원 제도입니다. 부모를 돌보는 자식에게 사회가 보조금을 주거나 일정 기간 휴가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돌봄 휴가 제도를 통해 자식이 부모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 사회도 이러한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 돌봄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배려 속에서 가능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세대 간의 새로운 연대가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을 통해서만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이웃을 통해서도 돌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반드시 돌보아야 한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부모 돌봄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 돌봄의 미래는 새로운 제도, 공동체, 그리고 마음의 연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식의 선행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의 제도만으로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둘이 서로 맞물릴 때 부모와 자식 모두 자유로워지고 삶은 더 인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돌봄의 길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은 서로가 품은 기대가 어긋날 때 생깁니다. 부모는 자신이 평생을 희생하며 자식을 키워냈으니 노년에는 자식이 당연히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식은 부모가 헌신한 것은 당연한 의무였고, 이제는 자신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시선이 맞부딪힐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나를 모른 채 하느냐. 부모의 이 말에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다릅니다. 나도 내 아이를 키우고 내 삶을 지켜내느라 벅차다라는 외침이 속으로 숨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간극은 원망과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갈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고도 성장기 속에서 내리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붓는 것이 미덕이었고,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이 곧 부모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 세대는 치열한 경쟁과 불안정한 경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 세대가 기대하는 만큼의 보답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갈등은 언어의 차이에서도 드러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해라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만 자식은 내 삶을 존중해 달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무심함을 불효라 여기고 자식은 부모의 요구를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말이 엇갈리면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현실을 이해하고 자식이 부모의 외로움을 이해할 때 갈등은 대화의 문으로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려는 태도입니다.
세대 갈등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대화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을 많이 주고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속에는 반드시 공감이 함께해야 합니다. 공감 없는 대화는 오히려 갈등을 키울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외로움과 서운함을 털어놓을 때 자식이 또 그 얘기야? 하고 받아친다면 대화는 싸움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자식이 엄마 아빠 많이 외로우셨구나 하고 한마디 진심 어린 반응을 보일 때 갈등의 기운은 누그러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관계에서 공감적 이해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상대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치유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부모가 자식의 사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서로의 마음은 비로소 이어집니다. 공감은 때로 작은 행동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자주 전화를 걸지 못하더라도 짧은 메시지 하나에 오늘도 건강하세요라는 진심을 담으면 부모는 그 마음을 느낍니다. 부모 역시 자식에게 넌 내 삶을 잘 살아가면 된다는 한마디를 전할 때 자식은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작고 따뜻한 표현이 세대 갈등을 치유하는 다리가 됩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일방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대 간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성인으로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선택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효는 더 이상 강제된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장치가 세대 간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모임, 가족 상담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세대 간 교류 활동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삶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손주와 조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 직장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장려하는 제도 등은 갈등을 줄이고 이해를 넓히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태도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와 자식은 더 이상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결국 세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을 맞습니다. 갈등은 상처가 아니라 이해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와 공감, 존중과 수평적 관계가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자유롭고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선행과 의무의 구분입니다. 자식을 돌보는 일은 부모의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사회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돌보는 일은
성인이 된 자식에게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는 이미 독립된 존재이며 자식이 돕는다면 그것은 의무를 넘어선 선행이 됩니다. 이 구분이 흐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부모를 향해서는 쉽게 무책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충분히 돌보지 못한 자식을 향해서는 실제로 법적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히곤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불균형이 생깁니다. 선행과 의무를 명확히 가르는 지혜는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면 그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죄인은 아닙니다. 그저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진심을 다했는가, 그 마음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구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죄책감은 반드시 필요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선행을 하지 못했을 때까지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짐일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많은 순간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계약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고 자식은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후 자식이 부모를 돕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선행의 열매입니다. 부모 역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부모도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내가 너를 키웠으니 너는 반드시 나를 돌봐야 한다라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의무를 다했고 이제 너는 내 삶을 살면 된다라고 내려놓을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자식 역시 나는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돌아보는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지혜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과 의무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죄책감 없는 삶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돌봄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밤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나쁜 자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를 돌보는 일은 선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선행은 하면 빛나지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은 아닙니다. 이 단순한 구분 하나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삶의 여러 장면에서 의무와 선행을 경험해 왔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남을 도와주는 것은 선행입니다.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선행은 자유로운 마음에서 흘러나올 때 빛을 발합니다. 부모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지만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식의 선행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할 때 부모와 자식 모두 더 자유로워집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거두고 자식은 부모를 향한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그 위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사랑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강제된 효보다 훨씬 따뜻하고 오래 남습니다. 삶을 성찰해 보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죄책감과 기대 사이를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무와 선행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고 선행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사랑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모 돌봄을 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대신 내가 부모를 향해 가졌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가치는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성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를 돌보았든 돌보지 못했든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진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교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부모 돌봄도 그 인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날 뿐 억지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지혜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부모와 자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자라납니다. 선행과 의무를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괴로움에서 해방시키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